국사 한국사 한국사는 이무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이무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중 고려시대 흐름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918년에 건국하여 1392년 멸망한 고려. 고려는 1170년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배층에 따라 고려 전기는 호족에서 문벌귀족, 무신정변 이후에는 무신, 원간섭기에는 권문세족, 고려 말기에는 신진사대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10세기에 이르러 중국에서는 당이 멸망하고 5대 10국으로 불리는 혼란기가 이어졌습니다. 북방 지역에서는 거란이 세력을 확장하여 중국과 발해를 압박했죠. 한반도에서는 통일신라의 분열로 후삼국이 성립하였습니다. 이때 궁예의 휘하에 있던 송악의 호족 왕건은 다른 호족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는 나라 이름을 고려로 정하고 송악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고려는 거란의 침입으로 발해가 멸망하자 그 유민들을 받아들였으며 신라 우호 정책을 펼쳐 신라 경순왕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곧이어 군사를 일으켜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후삼국을 936년 통일했습니다. 태조 왕건은 유력한 호족 지방과 혼인을 맺는 등 호족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한편 기인제도와 사심관 제도를 통해 호족 세력을 적절히 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호족의 자제를 뽑아 인질로 삼고 수도에 올라와 살게 하여 출신 지역의 일을 자문하게 한 제도가 바로 기인제도고요. 중앙의 고위 관료를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그 지역을 통제하도록 하는 제도가 사심관 제도입니다. 그러나 태조가 죽은 후 호족 세력이 개입된 왕위 계승 다툼이 발생하여 정치 질서가 크게 흔들렸죠. 광종은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여 공신 세력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하고 과거제를 시행하여 왕권을 뒷받침할 관료 세력을 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공신과 호족 세력을 숙청하여 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즉위한 성종은 관료들에게 당시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종은 신라 육두품 출신인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통치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고려 전기의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의 고려, 중국의 송, 북방지역의 거란과 여진을 중심으로 다원적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습니다. 5대 10국을 통일한 송은 고려와 연합하여 거란과 여진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는 다원적 외교를 전개하며 실리를 추구했죠. 귀주 대첩으로 대표되는 거란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란족은 916년 국가를 세우고 점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송과 대립하였습니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거란을 적대시하였으며 송과의 친선관계를 우선시하였습니다. 이에 거란은 고려와 송의 외교관계를 끊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입하였습니다.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인은 송과 교류를 끊고 거란과 교류를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협상에 따라 거란군이 철수하자 고려는 여진을 쫓아내고 강동 6주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고려가 송과 친선관계를 계속 유지하자 거란은 다시 침입해 왔는데요. 이때 수도 개경이 함락되기도 하였으나 고려는 신하의 예를 갖추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거란군이 물러나도록 하였습니다. 거란의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쳤는데요. 이것이 바로 1019년 귀주 대첩입니다. 이후 고려는 고려 국경 지역에 천리장성을 쌓고 거란과 여진족의 침략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북 구성으로 대표되는 여진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2세기 초 여진은 완颜부를 중심으로 부족들을 통합하고 세력을 키워 고려의 국경 부근까지 남하하였습니다. 여진과 전투를 치른 고려는 윤관의 건의에 따라 별무반을 조직하였는데요.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여 동북지역에 구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여진의 계속된 요구에 1년여 만에 구성을 돌려주고 말았죠. 이후 세력이 강성해진 여진은 금을 건국하고 거란을 멸망시켰습니다. 금은 송나라를 남쪽으로 몰아내고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반대하는 신하가 많았지만 고려는 당시 대표 문벌이었던 이자겸의 주장에 따라 금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이로써 금과의 전쟁은 피할 수 있었지만 군신관계 수용에 반대한 이들은 기존의 문벌 세력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까 문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통치제도가 정비되면서 일부 지방 호족과 신라, 육두품 출신 세력은 과거를 통해 중앙관료로 진출하였습니다. 이들 중 여러 대에 걸쳐 고위관료를 배출한 가문이 형성되었는데 이를 문벌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개경에 거주하며 중요 관직들을 독점하였고 왕실이나 다른 지방과의 혼인을 통해 권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문벌귀족은 12세기에 들어서 이자겸의 난을 시작으로 동요하기 시작하는데요. 12세기에 이르러 소수의 문벌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두 딸을 왕과 혼인시킨 이자겸은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고 스스로 국왕까지 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자겸의 난은 곧 진압되었지만 왕권은 실추되고 지배층의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자겸의 난 이후 인종은 개혁정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묘청 등 서경 출신 세력이 서경촌도, 금정벌, 황제를 칭할 것 등을 내세우며 김부식 등 개경의 문벌 세력과 대립하였습니다. 이들은 서경촌도가 좌절되자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지만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진압되었습니다. 이렇게 문벌 지배체제가 동요하는 가운데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무신정변은 문신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던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사건입니다. 정중부와 이일방은 문신들을 제거하고 명종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무신정변으로 문벌 지배체제는 무너졌으며 이의민과 같이 하층민 출신의 권력자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무신정권이 시작되는데요. 상장군과 대장군으로 구성된 무신들의 최고회의 기구인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한 무신들은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였고 사병을 길러 서로 경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와 노비를 늘려 경제력을 독점하며 권력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무신 집권 초기에는 최고 권력자가 자주 바뀌며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최충원에 의해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충원은 국왕까지 마음대로 교체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최씨 무신정권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최충원은 어떻게 정치를 운영했을까요? 최충원은 최고 권력기구인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정을 장악하였고 사병 집단인 도방을 통해 군사력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과거를 통해 문학적 소양과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관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였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이규보를 들 수 있습니다. 최충원의 뒤를 이은 최우는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행정을 장악하였습니다. 또한 치안 유지 등을 위해 설치한 야별초를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 야별초는 이후 삼별초로 확대되었습니다. 무신 정권기에는 농민과 천민의 저항이 많았는데요. 무신 정변 이후 무신들은 농민의 토지를 빼앗으며 농장을 확대하였습니다. 지방관들도 지방사회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자 가혹한 수탈을 일삼았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하층민들은 각지에서 저항하며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주요 봉기로는 공주, 명학소라는 특수행정구역에서 일어난 망이망소이의 봉기, 신라 부흥을 표방하는 김삼위와 효심의 봉기, 개경에서 신분 해방을 외쳤던 만적의 봉기 등이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 봉기가 일어난 지역의 위치를 확인해 보시죠. 최씨 무신 정권이 안정되어 갈 무렵 칭기스칸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면서 막강한 세력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몽골은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이 귀국길에 피살되자 이를 빌미로 고려에 침입하였습니다. 당시 집권자였던 최우는 대몽항전을 위해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고려 관군과 백성들은 힘을 합쳐 몽골의 침략에 저항하였는데요. 귀주에서는 박서가 군민과 힘을 합쳐 성을 지켰고 충주성 전투에서는 노비를 비롯한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항전하였습니다. 처인성 전투에서는 승려 김윤후가 부공민을 이끌고 몽골 장수 설리타를 사살하였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무신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무신정권이 무너지면서 고려 정부는 강화를 추진하여 개경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이것을 개경환도라고 합니다. 반면 삼별초는 몽골과의 항쟁을 이어나갔으나 결국 여몽 연합군에게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개경환도 후 고려는 원간섭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고려는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였지만 원으로부터 내정 간섭을 받아야 했습니다. 고려왕이 원의 공주와 혼인하며 원의 부마국이 되었고 고려의 왕자는 원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고려왕이 즉위할 때는 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죠. 왕실 호칭과 관청 명칭도 제후국 수준으로 격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원은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를 설치하여 고려 영토 일부를 직접 통치했는데요.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원은 일본 원정에 고려군을 동원했는데요.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된 정동행성은 이후에도 계속 남아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원은 고려의 조공이라는 명목으로 금, 은, 인삼 등 특산물과 공여를 요구하였습니다. 원의 내정 간섭이 계속되면서 다양한 부류의 친원 세력이 성장하였는데 이들은 기존의 권력층과 함께 권문세족을 형성하였습니다. 권문세족은 높은 관직을 독점하고 국정을 좌우하였습니다. 또한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농장을 확대하고 가난한 농민을 노비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은 악화되고 농민의 생활은 어려워졌습니다. 이러면서 고려는 말기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14세기 중엽 원이 쇠락의 징조를 보이자 공민왕은 반원 개혁 정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는 변발 등 몽골풍을 금지하고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제거하였으며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몽골에 빼앗겼던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의 땅도 되찾았죠. 공민왕은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권문세족 등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비로 전락한 양민의 신분을 회복하였습니다. 또한
성균관을 정비하고 유학교육을 강화하여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일반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권문세족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무렵 고려에서는 신진 사대부라 불리우는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안향과 이재현 등의 지식인들은 원에서 성리학을 배워와 고려에 소개하였습니다. 고려 후기의 성리학자들은 사회 혼란을 해결하려는 실천적인 학문 성향을 보여주었는데요. 신진 사대부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성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고려 말의 현실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였습니다. 신진 사대부들은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면서 고려 말 개혁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였죠. 이렇게 고려 말기에는 기득권층인 권문세족과 개혁 세력인 신진 사대부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고려 말에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으로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최영,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인 세력은 홍건적과 왜구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큰 활약을 하여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이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죠. 마지막으로 고려의 멸망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한족이 명을 건국하고 원을 북쪽으로 몰아내면서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명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한편 고려 정부는 명나라가 천령 이북의 고려 영토를 빼앗으려 하자 이에 반발하여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는데요. 이에 반대한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여 요동 정벌을 주도한 최영 등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성계와 손잡았던 신진 사대부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였으나 개혁의 방안을 두고 급진파와 온건파로 분열되고 말았죠. 결국 정도전 등 새 왕조를 세우고자 하였던 급진파는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파를 제거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려시대 흐름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이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볼지 모르겠지만 볼 거라고 믿고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안녕.